네,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악구 을선거구입니다. 후보자 초청 대담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요, 관악 FM 대표 안병천 PD입니다. 이번 대담 방송은 관악 FM, 관악신문, 관악뉴스 공동으로 구성한 22대 관악구 국회의원 선거 방송기획단에서 주관하는 방송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악구는 3명의 후보자 등록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 국민의힘 이성심 후보, 진보당 이상규 후보입니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는 대담방송 및 토론방송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 이성심 후보에 이어서 진보당 이상규 후보와 대담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 후보 대담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이상규 후보자 경력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속 정당 진보당, 연령 59세, 직업은 건설 배관공,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를 졸업했고요.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 공동선대위원장과 관악구 을 19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럼 이상규 후보자와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상규입니다. 네, 이제 어제 후보 등록 마치고 사실 이제 3명으로 그대로 가게 되는 셈인데 출마의 변 듣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현재 누가 봐도 검찰 독재죠. 대통령실부터 금융감독원, 국가인권위까지 검사 출신들이 정부 주요 기관을 장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 쓴소리하는 언론 또는 노조, 특히 건설노조 등 반대 세력은 죽음에 이를 정도로 무자비하게 강압수사를 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 주변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수사도 없고 재판도 없고 오히려 대통령 거부권까지 쓰면서 막아주고 있습니다. 검사들이 정부를 장악하고 있으니 이게 경제도 정치도 의료, 물가 전부 다 망가지고 있는 건데요. 사과 한 알에 8,000원, 정말 장바구니 물가 무섭습니다. 민생 토론에 올해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수십 번 했는데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물가조차 잡지를 못하면서 무능하고 오만한 정권에게 정신이 번쩍 들도록 죽비를 내리쳐야 합니다. 그런데 180석 민주당 제대로 정권 시판을 제대로 못하니까 안타깝기 그지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진보당이 나선 것입니다. 야권이 단결하기만 하면 검사 위의 여사라고 하는 이 한심한 정권 심판할 수 있습니다. 이상규 당선이 윤석열 정권에게 가장 큰 타격, 가장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야권 단결 후보 이상규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네, 이제 본격적 질문 가보겠습니다. 지난 2년 정치가 작동이 안 됐다는 건 너무 많이 반복돼 가지고 질문하기도 좀 민망합니다. 그래서 뭔가 정당이 서로의 어떤 타협 지점도 만들고 핑퐁하면서 이렇게 타협을 만들 줄 알았는데 대안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본인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고 정치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특히 이제 그런 경험이나 역량이 그렇기 때문에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함께 버무려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버무려서요. 네. 답답하기도 한데 제가 보기에는 분노하는 국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야당 대표를 만나지도 않고 수백 번 압수수색을 해서 이 소환 조사, 사실은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거든요. 이미 정치가 실종된 상황이라고 봅니다. 상생과 화합의 정치가 되려면 윤석열 대통령 태도부터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동시에 겉과 속이 다른 물러빠진 야당으로는 아예 안 된다. 선명 야당이 필요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쓴소리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야당이 필요합니다. 정권의 야당 탄압이 근본 문제이지만 저항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는 민주당도 저는 못마땅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뭐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이고요. 그래서 진보당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19대 의원 시절에 댓글 공장, 대선 개입의 국정원은 물론이고 사이버 사령부가 적극 가담한 전모를 밝혀낸 바가 있습니다. 세월호와 국정원의 특별한 관계, 세월호를 수입하고 불법 증축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각종 기관이 특혜를 준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정기 국감을 세월호 국감으로 이끌고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법적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또 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 낭비, 편법 전용 등 각종 비리를 추적해서 바로 잡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상생과 화합이 되려면 정확하게 자기 위치를 지키고 쓴소리를 할 줄 알아야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방통행, 독주하는 윤석열 정권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인물은 야권 필승 후보 이성규입니다. 현재 국회 국회의원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고 있고 만약 바꿔야 된다면 어떻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평가를 한마디로 하자면 거부권 남발에 질질 끌려다닌 국회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하는 국회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번 선거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후보를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관악이 무언가 바뀐 것이 없다. 대한민국이 뭔가 이상하게 가고 있다. 그럼 현역 의원 전부 다 물갈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4월 10일 유권자의 선택은 이런 물갈이, 변화와 심판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제도로 놓고 얘기하면 뭐 국회의원 세비 뭐 동결을 한다거나 또는 그 최저임금제와 연동한다거나 그럼 이제 몇 가지 발상은 있는데 저는 좀 더 세게 고위공직자 자산 신탁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1인당 한 10억 정도의 기준을 두고 10억 이상 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 4인 가족이면 40억이 되겠죠. 그러면 고위공직자가 되는 순간 선출직이 되는 순간 나머지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고 그 이하 재산만으로 그 공직을 지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금권, 재산과 권력을 모두 다 거머쥐는 이런 식의 행태를 근본적으로 차단시키면 국회가 완전히 바뀔 거라고 봅니다. 일하는 국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본인의 이제 역량 부분 질문입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실제로 말뿐이 아니라 그것을 그 역량을 뒷받침하는 일종의 경험, 경력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성과도 있으면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마 노회찬 의원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삼성 X파일 검사 명단을 공개했죠. 그것 때문에 의원직 상실되기도 했고요. 근데 그 당시 명단이 의원회관에 굴러다녔다는 거예요. 다들 알고 있었는데 아무도 용기를 못 냈죠. 오직 노회찬 의원만 그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용기 없는 사람이 국회의원을 한다고 하는 거는 이건 세금 낭비인 거죠.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을 위해 일을 하려면 용기와 배짱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의원을 한번 해보니까 박근혜 정권 또는 이명박 정권 현재 윤석열 정권 맞짱 뜰 수 있겠다 싶고요. 박근혜 정권 시절에 그 가장 아픈 곳인 그 대선 부정 댓글 공작을 제가 파헤쳤습니다. 현장에서 발로 뛰는 주민 친화력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동네 다니지 않고 서민들 가까이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이번에 갈아치워야 되겠죠. 저는 당선돼서 2012년도 임기 시작하기 전에 도림천 범람을 막을 빗물저류조 입지를 선정하고 착공을 성사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도림천은 한 번도 범람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된 수건이었던 그 신사동, 신림사동 우방아파트 앞에 좌회전 신호도 저희가 했는데 10년간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지도상으로 보면 좌회전 신호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담당 경찰관을 현장에 안내해서 교통 흐름을 직접 같이 봤습니다. 되는구나 해서 결국은 이 신호 설치를 가능하게 했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정 활동 중에 기억에 남는 또 하나의 성과는 소방방재청의 특수사고 대응단을 창설한 일입니다. 지금도 그 특수사고 대응단은 지금도 가동이 이제 되고 있는데요. 구미 불산 사고로 화학 재난의 우려가 커졌는데 당시 집권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다 아무런 대책을 취하지 못하고 있을 때 특수사고 대응단을 국무총리에게 건의해서 첫 해에 200억 이상의 예산으로 출범을 시켰습니다. 중앙 정치에서도 관악에서도 재난 안전에는 현장에는 늘 이상규가 다녔다. 그 성과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네, 정책 부분 질문 딱 두 가지만 짚었습니다. 현 세금제도
네, 이번 정부의 세금 정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또 만일 바꿔야 나가야 된다면 어떻게 세제도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현 정부가 부자 감세를 하고 있죠. 그리고 긴축을 지금 하고 있는데 뭐 균형 재정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건 경제를 너무나 모르고 있는 오히려 지금 역주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세금의 기본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겁니다.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한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이고요. 근데 부자들 감세를 하니까 결국은 세수 손실이 50조 이상 그 손실이 났습니다. 기업이나 가게는 이미 부채가 많아서 여력이 없거든요. 그러면 경제 또 하나의 주체인 정부, 이 공공 파트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거꾸로 가니까 한국 경제 전체가 현재 침체에 빠져 있죠. 미국, 일본 현재 경기가 좋잖아요. 왜 한국만 거꾸로 가게 됐을까요? 정부 역할, 재정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금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자 증세 해야 되고요. 확장 재정으로 돈을 풀면 시장 경제도 살아나고 소상공인들도 그리고 사회 공공성도 확보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네, 불평등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불평등이 뭐 부만이 아니라 권력도 그렇고 다양한 어떤 원인들로 엄청나게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도 너무 빨라요. 빨라서 이제 이것에 대한 접근에 대한 부분들도 나이 뭐 재정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정치가 해야 될 역할, 특히 본인이 여러 가지 것도 할 수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집중하고 또 전문성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게 있다라면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최근에 그 교권 추락 사태를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언제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됐지? 지금 저출생 문제도 아주 심각하죠. 이제 뭐 학교가 없어지고 아이들 관련된 산업이 급속하게 지금 이제 침체에 빠져 있고 지금 뭐 심지어는 군대도 걱정하더라고요. 병력이 부족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불평등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신자유주의를 도입한 이래로 정권이 교체가 됐지만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든 정권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계속 답습을 했고 따라서 불평등이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재벌 중심 노동 약탈이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무상급식 처음에 어땠습니까? 반대가 많았죠. 오세훈 시장은 그것 때문에 시장직에서 물러나기도 했고. 근데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대한민국 아무런 탈이 없습니다. 교육 현장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무상급식 충분히 도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노령연금이나 아동수당도 처음에는 생소했습니다. 오히려 보수 정권이 이것을 도입을 했어요. 출산 장려금 처음에는 허경영이다 막 그래서 근데 지금은 모든 지방 정부가 이걸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시범 도입하고 있는 기후동행 카드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보편적 복지와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제발 저는 정치 철학부터 바꿔야 된다. 가진 자 중심의 정치를 이제는 정말로 종식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보당이 가장 잘할 수 있죠. 중산층이 두터워져야 되고 그리고 최소소득층도 생활 유지가 가능한 사회 이렇게 되려면 가진 자들의 능력과 재산은 인정하되 그것을 골고루 분배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럽에서는 왜 벌금이나 과태료도 그 사람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서 차등부가 되잖아요. 왜 한국에서 그걸 못합니까? 문제는 진보당처럼 자본주의의 상식에 맞게 세금도 정상화하고 그래서 부유세, 상속세 모두 정상화하면서 시장은 시장대로 작동하면서도 모든 사람이 보다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그냥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인식하게 지역위원 사실 국회의원이 지역위원회 전체 이제 그 담당하고 있고 공천권도 쥐고 있고 하면서 이 지역 정치를 좌지우지하는데 이 지역위원회의 어떤 수장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역 정치하고 이렇게 잘 엮어서 할지 평가 그리고 뭐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 대안 이런 것들 좀 이야기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흔히 생활 정치 또는 이제 풀뿌리 정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의 핵심에는 저는 지역위원회가 있다고 봅니다. 이걸 뭐 당에 따라서는 뭐 당원협의회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 지역위원회가 그 정당의 모세혈관 같은 거거든요. 이 모세혈관이 제대로 움직여져야만 저는 생활정치, 풀뿌리 정치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려면은 이제 전 두 축인데, 당원 민주주의가 정착돼야 된다. 국회의원이나 위원장 따라서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당원 민주주의. 그래서 지역위원장도 당원에 의해서 선출되는, 이게 정책되는 것이 한편에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위원회 당원들의 이 공동체, 이 모임이 늘 주민과 접촉하면서 움직여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국회의원조차도 해당 당 내에서는 다른 당원들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는 이런 형태로 좀 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다음은요, 주민 질문입니다. 주민이 해주신 건데 그냥 의견 차원에서 일단 난곡동 사는 40대 주민하고 신사동 사는 30대 주민이 이렇게 의견 주셨어요. 동작구는 청소년 센터 문화의 집이 4개나 된다. 관악구는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너무 없다. 청소년 정책 궁금하다 하시는 분이 있었고요. 청룡동 사는 50대 주민은 관악구는 너무 서울대를 좋아해. 그래서 서울대와 그 별개로 관악구와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 있느냐부터, 이제 서울대가 해준 게 또 없는 것 같은데 서울대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분들이 그렇게 느꼈나 봐요. 그래서 경제 정책이나 교육 정책 이런 게 따로 있는 경제 정책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이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너무 많았어요, 질문이. 그래서 하나로 그냥 묶어봤습니다. 지역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이 교육 경제 분야에 있어서 가장 집중해야 될 게 있다라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서울대하고 관악구의 이런 정책적인 어떤 좌표 설정이나 관계 설정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거시적인 거, 그 한국 사회의 이 불평등은 이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 약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없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버렸어요. 굉장히 극단화되고 있고, 특히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때 혐오와 갈등을 부추겨서 오히려 표를 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 분위기를 고치지 않고서는 우선 쉽지 않다. 그러니까 청년들을 누가 존중하고 누가 배려를 합니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데 오히려 힘 있으면 그냥 누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와 문화 자체를 이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서울대 얘기를 하자면, 서울에서 전기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서울대인가요? 서울대입니다. 예. 관악구가 왜 이렇게 그 수해에 취약한지 아십니까? 서울대 거대한 땅이 관악산의 대부분을 그 산 기능을 하지 못하게 아스팔트로 뒤덮음으로써 한 번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관악산이 이걸 잡아주지 못하고 전부 다 아래로 쓸려 내려가는 거죠. 서울대는, 저는 관악구에 대해서는 특히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 서울대가 앞장서서 관악구와 기업과 민간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낙성대부터 서울대 고시촌까지를 잇는 그런 어떤 이게 이제 신성장 클러스터 산업적으로는 그렇게 한다든지, 또는 국제 주거 문화 특구 이런 것을 형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관악구가 주도할 수가 없어요. 관악구는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서울시하고 서울대가 붙으면 늘 잘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서울대가 중심이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필요한 예산을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갖고 오는 거는 국회의원들이 이 역할을 해야 되겠죠. 사실은 서울대는 폐지를 해야 됩니다. 프랑스식으로 서울 1대학, 서울 2대학 이제 그렇게 만들든지, 어쨌든 대학 사회라도 문제이지만 당면에서는 서울대가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교육 문제 해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 10년간 건설 현장에서 배관공으로 일을 했습니다. 횟수는 14년이지만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 노동자들 월 평균 수입이 1,000만 원 보장돼야 된다고 봅니다. 충분히 그만큼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아주 예만 속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건설 현장에 가서 월 1,000만 원 벌이가 되면은 굳이 대학 갈 필요가 있을까요? 꼭 공부해야 될 사람만 가면 되겠죠. 그러면은 교육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사교육 문제, 입시 경쟁 문제 이런 문제 다 해결되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건설업을 해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이거는 확산이 됩니다. 모든 생산직, 기능직으로 확산되어 갈 수 있습니다. 보통 서구의 그 자본주의 선진국을 봐도 배관공이나 용접공들 소득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자본주의가 오히려 작동하지 않는 나라예요. 이렇게 선민주의와 직업의 귀천이 있는 나라가 흔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고 기능이 있는 그대로 대우받는 그런 사회가 되면 교육 문제도 해결되고, 특히 관학은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까? 청년들에게 그런 희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대학동에 이것도 역시 대학동 사는 청년 두 분이 질문했습니다. 청년 정책은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청년들을 외면하는 건 아닌지 로컬 청년을 위한 정책을 고민해 주세요. 그리고 또 청년이 결혼하고 살기 위한 거주, 보육 정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청년을 위한 정책이 어떠해야 되는지 말해 주세요. 네. 좀 전 답변에 사실 그쵸. 뭐 거의 다 들어가 네, 있긴 한데 그렇죠. 네. 뭐 세부적인 거 한두 개만 말씀을 드리면, 뭐 청년 스트레스 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자살률이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그 주거 문제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뭐 도시 지역은 10만 원 월세, 그다음에 인구 소멸 지역은 1만 원 월세. 저는 그런 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미 지방 정부 차원에서 왜 그 1,000원 택시, 100원 버스 이런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시설이나 이런 거는 이제 뭐 여러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청년들에 맞는 것을 충분히 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발언은요. 화면 보고 여기 이 카메라 보시죠. 예. 예, 여기 보고 이제 진짜 유권자분께 마지막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를 축제장으로 치르고 싶습니다. 선거혁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2년간 국민들의 여러 가지 우려가 많았는데요. 늘 이 총선은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저는 하나로 어우러서 관악에서는 국민의힘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함께 주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판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모든 곳에서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졌는데 왜 관악을에서만 거부를 합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민주당이 먼저 결정을 해서 진보당에 제안한 여론조사 단일화 경선을 이렇게 거부하는지, 그러면 정녕 이번 선거를 또다시 어부지리로 국민의힘에 내주겠다는 것인지, 너무나 안이하고 오만한 태도는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축제장을 만들기 위해서 야권 단일화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야권 필승 후보 이상규입니다. 네, 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담 방송 이제 진짜 3월 22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관악을 지역의 진보당 이상규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